2072년에는 대한민국 인구가 3,600만 명으로 줄어들고 2명 중 1명은 65세 이상이라는 전망이 나왔는데, 이렇게 될 시 대한민국의 경제력은 후퇴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는 어떠한 예방을 해야 하는지 교수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그렇게 될 확률은 상대적으로 적고요. 그보다 훨씬 더 빨리 줄어들 거예요. 빨리 줄어듭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는 그러니까 많이 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까 전북이라고 했나요? 예, 전남이 출산율이 가장 높습니다. 그죠? 전남이 0.98 정도 나와요. 근데 서울은 0.57 정도 나옵니다. 지금 문제는 뭐냐면 0.98로 앞으로 나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분들을 미래를 쭉 당겨가지고 빼는 게 우리 이제 인구주택 총조사 센서스예요. 근데 이분들의 상당수가 여기 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한 300만 명이 된다는 얘기는 정확하게 나누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게 0.9가 아니라 실제로는 0.5로 계산해야 됩니다. 대부분 0.5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2070년이 아니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사회에 진입하신 시점만 돼도 금방 이 충격이 다가올 것이다. 얘긴즉슨 그래서 인구 구조가 바뀌면 여러분들이 설 땅이 없을 것이다라는 위기가 이제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침체론 얘기가 나오는 거죠. 정말 그럴까요? 라는 건 전혀 다른 맥락이에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사회는 변합니다. 그죠? 사회를 먹여 살리는 롤 모델도 바뀌어요. 지금까지 한국 사회 롤 모델 아까 얘기했던 1차 추진체라고 했던 수출, 제조, 나라밖에였거든요. 지금 다른 나라에서 전쟁들 많이 하죠. 왜 전쟁 많이 할까요? 앞으로 전쟁 더 많이 늘어날 겁니다. 왜일까요? 다 먹고 사는 문제. 즉 대부분의 국가가 지금 다 선진국이 됐어요. 선진국이 됐다는 얘기는 뭐죠? 욕구 수준이 크지 않다는 거죠. 근데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나라 밖에서 뭔가를 해야 돼요. 근데 나라 밖은 자기의 통제권 밖에 있어요. 말을 안 들어요. 첫 번째, 문을 닫습니다. 그죠? 보호무역이 굉장히 세져요. 보호무역과 함께 자기네들 이익을 더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지정학적 전략을 피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과거의 맥락들을 유지하면 과거의 산업 모델은 그걸 유지할 수가 없어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렇게 정리할게요. 우리 남성분들, 우리 남자 학생들, 지금도 막 헬스장 가서 열심히 운동하시는 분들 물론 좋습니다. 근데 혼자 운동하시고요. 여럿이 같이 있을 때는 운동보다는 소통 능력을 기르세요. 그게 훨씬 좋습니다. 왜? 운동, 근육이 필요한 거는 제조업이 필요한 시절에 맞아요. 그거는 여러분들의 엄빠 시절에 맞는 얘기입니다. 그때는 내가 근육이 있어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 시점이거든요. 앞으로의 시점은 제조업이 아니고요. 탈제조 향 서비스로 넘어갑니다. 향 서비스의 핵심이 바로 우수 인재가 들어가는 혁신적인 방식으로서의 새로운 산업이에요. 이거는 미안하지만 근육이 아니라 미소예요. 그런 식의 마침을 생각한다면 지금까지 전혀 없는 맥락의 새로운 산업군들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마차가 사라지니까 자동차가 생겨났듯이 사람은 늘 바뀌죠. 근데 더 중요한 건 한국이 혁신과 함께 인구 구조가 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효한 방식이 될 수가 있다. 하나만 더 보태면 우리 ESG라는 개념을 만들어낸 게 블랙락의 레리 핑크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말 한마디가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ESG는 어마무시한 이제 트렌드를 만들었으니까. 올 초에 주주서안에서 그 양반이 ESG라는 단어를 빼버렸어요. 빼버리고 새로운 단어를 넣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 삶 그리고 돈이 되는 산업은 이거야 라고 이제 신호를 준 거죠. 뭘까요? 바이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바이오 그리고 두 줄 밑에 바이오는 바로 초고령화예요. 즉 초고령화, 인구 구조의 감소라는 게 고령화 저출산이거든요. 근데 고령화를 위기로 보고 악재로 보니까 침체가 될 거라는 논리가 나와요. 근데 아까 30년 이상이 보험료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보험료를 내는 생산 가능으로 계속 산다면 이건 인류가 없었던 소위 초고령과 관련된 새로운 산업들을 만드는 구조거든요. 이건 아마 전 세계에서 만들어진다면 한국이 가장 유력해요. 그런 상황에서 놓고 보면 이거는 절대 저성장의 이슈가 아니고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여러분들의 빛나는 두뇌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해요. 미안하지만 우리 엄빠들은요 이제는 매너리즘에 빠질 나이예요. 그런 혁신들 못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사회에 들어오도록 사실은 문호도 열어주고 연결시켜주는 작업들을 지금도 준비하고 있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나가시면 조금 더 지금보다는 조금 더 선택지가 넓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가 앞으로 살아갈 때 대학을 가지 않는 세대가 올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새로운 세대의 사회에서 저희가 살아가려면 무엇을 갖춰야 할까요? 고학력, 그러니까 학벌이 통하던 거는 이제 끝났어요. 물론 이제 필요한 인재는 당연히 요구됩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각국의 상황에 맞는 방식으로서의 진화된 방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려면 어차피 한국도 선진국이 됐다고 표현했고요. 선진국은 늘 얘기하지만 우수 인재, 즉 단순 노동이 투입돼 가지고 얻을 수 있는 부가가치의 양은 굉장히 제한된 국가예요. 그렇다면 우수 인재의 가능성을 만들 수밖에 없는 식으로의 연결밖에 없는 거죠. 저희의 선배 세대들은 사실은 이제 산업화 세대라고 표현하고 저희 같은 경우 이제 민주화 세대 이런 안 했어요. 여러분들의 세대는 어떤 삶을 선택해도 결코 굶어 죽지 않는 선진국에 태어난 새로운 삶이에요. 바로 다양화예요.
이 다양화가 개인적인 선택이 지금 현재 한국 사회는 굉장히 좋지 않은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왜냐하면 개별적으로는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인데 사회 전체로는 지속 가능한 세대 부조형을 파괴시키고 있거든. 그게 염려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봤을 때 이 친구들이 왜 말을 안 듣지라고 표현하는데 저는 뒤집어 반대로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아마도 한국 땅에서 태어난 가장 집단적으로 우수한 인재의 마지막 세대들이에요. 기본적으로 대학 교육을 다 받으실 거고 기본적으로는요. 그것들이 이제 잘 안 먹혀들어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걸 연결시킬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은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저희 같은 꼰대머리에서는 안 나와요. 그래서 꼰대가 만든 생애 모형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선택이든지 간에 응원할 수 있는 사회, 그리고 그 선택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는 방식으로서의 인재가 더 중요하다고 봐요. 분명히 외로운 길일 겁니다. 외로워요. 그리고 선배 세대들, 엄빠들이 이상한 눈으로 야릴 겁니다. 근데 거기에 당하시면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선배 세대가 만든 막차를 타면서 그냥 조금 얻어먹는 방식에서 끝날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떤 길이든지 걸어가십시오. 그리고 그 길은 반드시 옳은 길이고 정답이에요. 선행의 사례가 없고 많은 분들이 경험하지 않은 길이라서 낯설고 어려워서 그렇지 원래 인류는 그렇게 갑니다. 원래 이주하는 인류라 그러잖아요. 사람은 늘 움직였어요. 움직이는 것은 자기가 행복해지기 위한 방식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에서는 금 찾아 움직인 거고 우리는 성공을 찾아서 교육이라는 방식을 만든 거고 그죠. 여러분들이 행복하겠다는데 뭐 돈만 많다고 행복할 것 같으면 선진국이 다 좋게요? 그렇지도 않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어떤 선택이든지 다 여러분들의 선택은 옳아요. 그리고 자신감 있게 하나하나 걸어가는 게 더 중요한 선택. 그게 전체 합의됐을 때 아까 플러스의 뭔가 가능성으로 연결되는 사회, 그 구조가 이제 곧 많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자신감을 갖고 오히려 엄빠들을 설득해 가면서 그죠? 이렇게 조금 적극적으로 좀 챌린지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 특성화고라서 취업 졸업 이후 취업의 길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해외 취업과 국내 취업이 있습니다. 과연 그러는데 해외까지 나가서 돈을 버는 게 국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전부 다 버리면서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그 정도 가치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거는요 90년대 아까 얘기한 수출 제조 재벌형의 산업 구조가 있을 때 90년대에는 키워드가 뭐냐면 세계화였거든요. 이때 나온 단어가 글로벌이었었어요. 그래서 우수 인재는 해외 보내가지고 부가가치를 벌어오는 방식이 굉장히 유효하다는 얘기를 했고 사실 그 덕에 여기까지 왔어요. 그건 굉장히 유효한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제 끝났어요. 아까도 얘기했죠. 이제는 사람을 중시 여기는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확산될 겁니다. 우리 이민 정책만 하더라도 아직까지 굉장히 아쉬운 이유가 뭐냐면 전 세계 다른 나라는요 우리와 같이 경합하는 국가들은요 전 지구적인 리크루팅 경쟁전이에요. 조금 정리하면 여러분들이 오늘 점심 뭐 드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김치를 먹는 거는요 몽골에서 오신 형들이 있어서 먹어요. 그죠? 우리가 그 생선을 먹는 거는요 베트남에서 오신 형들이 그걸 잡아줘서 먹는 거예요. 그죠? 고구전은 이제 끝났습니다. 앞으로는요 베트남에서도 안 보내줄 거고요 몽골에서도 안 보내줄 거예요. 자기네들도 인구 주는데 왜 보내줍니까? 그죠?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방식. 따라서 해외보다는 한국에서 그 가능성이 전 더 있다고 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뭐 여러 일을 세계를 무대로 움직인다면 더 바람직하죠. 하지만 만약에 거기까지 가기 어렵고 많은 낯선 도전이 있다면 적어도 한국 안에서의 기회를 통해서 그걸 표준화시키는 방식. 아까 모두의 얘기 한 가지만 정리하면 한국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앞에 있는 퍼스트 펭귄이에요. 뒤집어 얘기하면 선진국들이 지금 한국의 뒤를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 따라오고 있는 핵심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을 바라보는 인식들, 즉 요소 투입형의 노동이 갖는 그 가치의 변형과 관련된 이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줄어들었는데도 사람이 아닌데도 성장하는 방식들, 그 모델을 만들 수 있는 첫 번째 길. 그래서 퍼스트 펭귄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 시절에는 해외보다는 국내가 훨씬 더 많은 정합적인 기회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고맙습니다.